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결단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주체적인 일이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지낸 사람과 헤어져 혼자 살 결심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이고, 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해도 또 막상 주위에 보면 이혼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혼을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어집니다.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도 또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누가 대신 다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60대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보통 이혼을 원하는 쪽은 아내 쪽입니다. 왜 그런지도 참 신기한데, 제가 여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분들이 혼인 생활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더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심정, 어떤 것이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지 제가 이혼 소송을 의뢰받으면서 면담을 하면서, 그리고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부부는 혼인 생활 35년이 넘은 60대 부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데까지 다른 사건들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를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돈을 달라는 청구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그 돈의 근거가 뭔지, 상대방은 왜 돈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인지,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어떤 권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것들을 증명하는 자료만 있으면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소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의 절반을 함께 하다가 부부 생활을 끝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현재의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인생의 절반의 사정을 대략적으로 변호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1회 외박했다, 이것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60대 아내는 없습니다. 물론 화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걸로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35년 동안 계속 쌓여왔던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우울감, 실망감, 허탈감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어떤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식으로 이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려면 그 이전의 사건들이 반드시 설명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 생활뿐만 아니라 혼인 이전의 생활까지도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인생 전부에 대해서 차분히 듣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인생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죠.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거나 하는 이야기를 전부 받아 적고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초기에는 단편적으로 이해하기에 바빴는데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그 사람의 인생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는데 그게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사례의 부부의 35년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소장을 작성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머리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 집안이 지역 유지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죠.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구두쇠여서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 거죠. 남편은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외식을 하면서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 같은 요리를 시키는 게 보통인데 무조건 짜장면 한 그릇만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들이 어릴 때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시켜달라고 하고 울기도 해도 아주 단호했어요. 집안 살림도 뭐든지 새 것을 사지는 못하게 하고 어디 가서 얻어오거나 중고로 아주 싼 제품을 사는 식이에요. 휴지 같은 것도 막 쓰지 못하게 하고 한 장, 두 장 아껴서 사용하고 또 사용했던 것도 놔뒀다가 또 다시 사용하기도 했죠. 아주 짠돌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짠돌이가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똑같이 그랬다고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았지만 옷이든 음식이든 뭐든 아주 싼 것만 고집했다고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도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셨습니다. 집이 거의 쓰러져 가도 고치지 않고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고 해요. 반면 아내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이 아내 집안은 돈을 쓸 줄 알았던 거죠. 아내는 굉장히 풍족하게 자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게 자랐어요. 이 아내는 오빠가 2명 있었고 외동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뭐든 부족하지 않게 살아온 거죠. 또 아버지가 막내딸을 위해서면 옷이든 음식이든 아끼지 않고 다 사줬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이런 수입 과일이 비싸고 잘 없었는데 바나나, 키위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어본 적이 없을 때에도 사과나 배같이 이런 보통 과일처럼 흔하게 먹었고 또 항상 최고급 경양식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주고 신발이나 옷도 항상 원하는 것을 사줬어요. 이러니 남편과 맞을 수가 없었겠죠. 이혼 소송할 때에는 결혼 전의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 결혼 전 20, 30년의 생활을 무시할 수가 없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느껴왔던 생활 방식을 다 커서 바꾸는 것이니까 부부 관계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는 결혼 직후부터 돈 때문에 늘 삐걱거렸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니까 뭐든 초라하다는 거죠.
집도, 차도, 옷도, 애들 입는 것도 좀 번듯하게 살고 싶은데 다 구질구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사소한 돈을 쓰는 것은 반대했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부동산 투자를 배운 적도 없고 부동산 관련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혹해서 하는 투자가 전부였어요. 처음에 샀던 것이 25년 전에 산 건데 아파트 상가예요. 그런데 아파트 위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고 또 상가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인테리어 소품 파는 업체에 세를 내주었다가 다음에는 피아노 학원으로 세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이불집으로 세를 내줬는데 중간중간 공실인 적도 많았고 또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 상가 건물 자체가 거의 폐가처럼 돼가고 관리도 잘 되지 않아서 깔끔하지도 않아서 결국 돈을 주고 팔아야 할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났는데도 팔리지 않은 채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아파트 상가는 보유하면서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이 있는데 큰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경기도 인근에 부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이고 몇만 분의 몇씩으로 공유 지분을 산 것이라서 다시 매도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땅인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유한 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는 부동산마다 다 투자 실패를 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 또 결혼할 때 강남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 몰랐겠죠. 그때 팔고 지방에 아파트를 샀는데 팔았던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몇십억이 됐고 지방에 샀던 아파트는 몇 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다니면서 대출을 받고 해서 형성된 재산이어서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할 수는 없는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작은 부동산 투자들도 있었는데 해봤자 1, 2천 정도의 이익이 있었지만 비용이 들었던 것까지 전부 제하고 나면 실은 이익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 자체는 실패인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부동산 투자라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 생활비로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 쓰는 것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이혼 상담을 할 때 보면 배우자 한 사람만 돈을 벌고 돈을 벌지 않은 배우자는 이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이거나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프리랜서로 언제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애 낳고 살림하다 보면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할 곳을 찾기도 어렵고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에 의지해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니까 본인은 지출하는 데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과외를 시켜야 해서 남편한테 첫째 과외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과외비가 들 것 같다 얘기를 하면 남편은 학원도 다니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로
학원도 다니고 있으니까 과외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아내는 그걸 서운하게 듣는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돈으로는 애들을 얼마든지 과외를 해줄 텐데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자기가 번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지심이겠죠. 아내도 당연히 느껴지죠. 내가 자격지심이 있나 보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된 데에는 남편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게 원망스럽겠죠. 그럼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해서 반지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는데 내 남편은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뭘 사지도 못하게 하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오래되고 구질구질하고 좋은 물건이 하나도 없고 친구를 만나도 변변찮은 옷도 없고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이 서러운 거죠. 근데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았어요. 나 혼자 잘 살려고 돈을 아꼈냐? 나는 하루에 2,000원으로 살고 뭐든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잘 이용하고 한 달에 5만 원으로 살아왔다. 대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 결국 다 실패해서 휴지 조각 같은 그런 부동산만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실은 남편 말도 이해가 되기는 했죠. 아내가 워낙 부동산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어쩌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그런 투자가 없었는지 참 안타까웠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생각하기도 힘든 적이 많았겠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데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에 있어서 항상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왔던 아내가 어떻게 이혼을 결심했는지 저는 그 결심이 도대체 어떤 용기에서 그리고 어떤 서러움이 폭발해서 나왔을지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긴 했지만 젊었을 때만큼 소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편이 직접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게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더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돈 관리를 하면서부터는 아내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타박하고 생활비도 아주 조금 주면서 조금만 장을 많이 봐도 이걸 누가 다 먹느냐 이런 잔소리를 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상속받은 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아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속받은 부동산도 있어서 팔아서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는 있는데 남편은 그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죽을 때 다 가지고 무덤 들어갈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초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내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커피점 앞을 지나가면서 커피숍 안을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 여유롭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나는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도대체 왜 이 사람과 살면서 1,000원, 2,000원에 쪼들려야 할까? 물론 내가 평생 전업주부만 한 것은 맞지만 애들 다 키우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번쩍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혼 상담을 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서 상대방 배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혼인생활 전반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은 다 별것들이 아니고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에 대해서만 상대방 배우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억울하죠. 이혼을 청구한 사람은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감정이 쌓여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터지는 것인데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대방은 지난 세월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을까요? 평생 경제력이 없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살아온 아내, 그리고 경제력이 충분한데 짠돌이이고 아내의 가게 관리에 불만인 남편.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고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어떻게 바뀌고 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두 사람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상속 재산도 있고 조금만 현금화해서 아내에게 주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잘 쓰면서 잘 살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도 구두쇠 아버지, 짠돌이 아버지 아래서 자라면서 전략하고 안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생활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아내는 뭐든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런 생활을 지향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고요. 이 부부관계, 혼인관계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읽고 소중한 부부관계를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안도 부부의 경제력 차이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살면 돈을 모으기 힘들겠다고 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댁에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댁에서 살면 아내가 힘들고 처가에서 살면 남편이 힘든 건 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거리낌 없이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또 아내는 하루 종일 일이 끝이 없죠.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남편 형이 결혼하지 않고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 빨래만 해도 끝이 없고 다들 식사 시간도 다를 때가 있어서 한 사람이 먹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먹고 설거지가 계속 쌓여 있고 집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잠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업주부 하는 아내분들은 남편이 회사 가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가고 나면 오전에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잠시 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또 다들 집에 돌아오면 일이 많은데 이 혼자만의 시간은 그때밖에 없으니까요. 부부든 자녀든 서로 사랑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만의 시간에는 생각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 독서,
TV나 유튜브 시청 뭐든 그 시간은 스스로를 독려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안의 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시댁에 들어가게 된 것도 남편이 돈을 모으기 힘들겠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지만 아내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아내는 싫다는 기색을 하긴 했지만 정작 돈을 버는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돈 관리도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가계부를 정말 꼼꼼히 쓰고 10원, 100원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가계부를 보면 모든 지출 내역이 다 있는데 저는 이 부부가 혼인 초반에 썼던 가계부에서 콩나물 500원이라고 써져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아내에게 아주 적은 생활비만 주면서 시댁 식구들 식비까지도 전부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면 너가 돈을 알뜰하게 쓰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매번 장을 볼 때마다 뭐가 부족해서 몇천 원이 더 필요하다, 뭐가 부족해서 몇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자꾸 아내를 탓하니까 아내도 점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내가 다른 데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곳이라고는 식구들 식비, 자녀들에게 사주는 간식 정도인데 알뜰하게 쓰지 못했다고 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생활비를 많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내가 알뜰하게 쓰지 못하는 건가 돌아보기라도 하겠지만 생활비도 적은데 자꾸 아내 잘못으로 돌리니까 더 이상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돈을 빌리게 되었어요. 사촌 언니에게 빌린 것도 있고 대출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받는 생활비도 적은데 이걸 갚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 쌓여갔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빚을 질 수가 있느냐. 나는 밤낮으로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돈까지 빌려서 빚쟁이가 될 수 있느냐. 집에서 나가라. 너 돈은 너가 갚아라. 이렇게 막말을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아내도 서러워서 당장 나가고 싶었어요. 남편은 애들 다 놔두고 너만 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 모욕적이고 서러운 거죠. 또 아내는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더 서러웠을 거예요. 정말 다 놓고 나가고 뭐 싶지만 갈 데도 딱히 없었고 친정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재혼하셔서 새 어머니랑 사는데 거기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겠죠. 또 어린 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다 갚겠다. 다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친정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친정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를 사거나 본인 치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식구들 식비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자꾸 타박하니까 위축돼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쓴 건데 그걸로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나가라 라고 하고 애들이 어리니 그냥 나갈 수도 없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대출받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다는 게 뭘 잘못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는데 반성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돈을 갚아준 것도 남편이 갚아준 것도 아니고 친정 아버지가 갚아준 거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갚아준 빚도 몇 천만 원이 되면 모르겠어요.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빚을 내서 사용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10,000원도 안 되는 소액 결제예요. 정말 사소한 돈이 부족해서 빚을 낸 거죠. 아무튼 남편의 이런 성화에 못 이겨서 다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생활비를 주지 말고 아들 체크카드로 장을 보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생활비가 부족한 사정이 딱히 보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용돈도 주시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나 아들이 있는 데서는 눈치가 보여서 며느리 편을 들 수는 없고 뒤에서만 다독여 주셨어요. 괜히 앞에서 챙겨주면 불화만 생기고 또 오히려 며느리도 불편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남편은 형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항상 같이 다니니까 집에서도 사업 얘기를 하고 또 시어머니는 그 대화에 편하게 참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대화에 끼는 것도 어렵고 시아버지도 뒤에서는 편히 말씀을 하시지만 함께 있을 때는 대놓고 챙겨주지 못하니 아내가 시댁에 살면서 소리내서 말을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내가 이 집 일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마음이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게 됐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병원비를 달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도 감기가 걸리거나 아파도 잘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병원비, 약값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웠죠.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헤어샵에 정기적으로 머리를 하러 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하러 가고 또 이런 돈은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남편에게는 이런 돈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기초 화장품이나 사소하게 자기 관리에 필요한 것들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남편도 그런데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겠죠. 남편은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시계, 머플러 이런 것들은 명품을 사고 또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어요. 주말에는 골프를 다녔고요. 아내가 상담을 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집에서 한 명은 거지처럼 살고 한 명은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내분은 너무나 초라한 반면에 남편은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 흠점으로 아내는 알뜰하지 못하고 씀씀이가 크다라고 했죠. 매달 주는 생활비도 항상 부족해서 빚까지 생겼다. 이런 여자와는 살 수가 없다. 또 언제 무슨 빚이 갑자기 생길지도 몰라서 불안하고 애써 모은 돈을 다 날릴까 봐 무섭다. 이런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을 수 없어서 이혼한다는 것이고 아내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위축돼서 살게 돼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아내는 반박을 해야겠죠. 남편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아내의 생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겠죠.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카드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남편 카드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신용카드 회사에 남편 명의 신용카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거래 내역을 보내달라는 이런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 내역을 법원으로 회신해주면 법원에서 회신을 받아서 거래 내역을 저희가 분석하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생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의 옷장, 남편의 옷장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의 옷장에는 옷은 많이 있어도 다 10,000원, 20,000원짜리의 그런 후줄근한 옷들만 있었고 남편 옷장에는 명품 시계, 비싼 브랜드의 옷들, 머플러가 있었고 신발장에는 남편의 명품 신발이 여러 켤레,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남편의 명품 지갑과 파우치, 방 한쪽에는 남편의 골프 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을 했죠. 또 깔끔한 집안 내부 사진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아내가 그 많은 식구들을 잘 챙기면서 가사와 육아를 훌륭하게 잘 해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주장에 맞게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거라는 게 특별하게 수집해야 하는 것들은 잘 없고 이렇게 일상에서 수집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무조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송 전에 상담할 때 변호사님, 제가 지금부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물어보시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사용되고자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해서 이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도의 증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증거, 예를 들면 카카오톡 대화, 문자 대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합치했는데 서로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한다.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려면 무슨 증거를 준비해야 하느냐? 이때는 특별히 준비할 증거가 없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싶다는 것은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건데 이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여도는 무엇이냐?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데 혼인 생활 중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30년 혼인 생활을 했다면 30년 혼인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기여도에 필요한 내용인데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었던 그대로를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증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중에 소득 활동을 각자 어떻게 했고 가사나 육아를 어떻게 했고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저희 사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 생활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증명했고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은 소득 활동을 했지만 아내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는 아내에게 5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 결과를 받고 정말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편하고 후련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우울증도 심해졌었고 또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남편의 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의뢰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의 재산 분할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수백 번은 말했지만 말하는 순간에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오늘은 그래도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라고 하는데 또 다음 날이면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또 전화가 와요. 아무튼 이렇게 부부가 경제력의 차이가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위축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무시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내에게 넌 지금까지 돈을 번 것이 없고 쓰기만 했으니 이혼을 해도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니 평생 이혼을 할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를 전담하는 것도 상대방 배우자가 밖에서 소득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에 기여도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혼을 결심하고 싶은데 한 푼도 못 준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말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